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총선도 끝이 났고 선거 기간 동안 정치 이슈 때문에 묵혀놓았던 경제기사들이 바로 다방면에서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 2주일 전에 다뤄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마치 새로운 내용처럼 숙제하듯이 이제야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유가, 환율 등 물가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현재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가와 관련해서 환율, 유가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라는 이 3중고가 최근 몇 주 사이에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경제 문제들이 물론 선거기간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많이 묻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경제 이슈들이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개표 끝나자마자 지금 물가와 관련된 경제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두고 지금의 이 고물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면서 금융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지금도 방송에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경제면 기사들이 이 물가 문제 가지고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이 부분만 잠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가 3.4%였는데 실제로는 전년 동월 대비 3.5%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 임대료 등의 주거비 등을 제외한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서 전년 동월 대비 4.8%가 오른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 금리 인하 시점이 앞으로 더 밀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는 추세적인 흐름을 못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니 뭐니 하는 그런 소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노동부에서는 기존 전망보다 높게 나온 이번 물가 상승을 가지고 몇 달 전부터 가파르게 오른 유가 영향이 크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물가지수 발표 가지고 시장이 놀란 것처럼 하는데, 근데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모순적인 모습이고 연기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물가 상승률 같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주로 발표된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니 낮니 하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그 부분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요. 물론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니 하면서 금리 내린다고 말은 계속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내놓은 물가 전망치를 보면 물가 자체는 왜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을 했냔 말이에요. 이번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상할 때도 전망치가 3.4%였는데 이거 자체가 전년 대비는 물론이고 전월 대비해서도 이미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금리는 또 내릴 거라는 그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대중들한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금리는 내릴 거라고 하면서 또 물가 전망하라고 하니까 물가는 오를 거라고 하는 게 이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자기들이 물가 상승률이 내릴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물가가 오른 걸로 발표가 되면 그럼 그때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전망하고 완전히 반대로 간 거니까요. 그건 충분히 놀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자기네들이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미리 전망을 해놓고 전망한 대로 오르니까 또 올랐다고 지금 충격이니 뭐니 하면서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0.1% 높았다는 데에만 크게 의미 부여하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가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근데 그것보다도 좀 더 나오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굉장히 놀란 것 마냥 물가 상황 심각하다면서 이제 와서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무슨 물가 문제가 이번에 갑자기 무언가 상황이 바뀐 것 마냥 그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는 이런 눈가림이 있다는 거 알고는 있을 필요는 있고요. 앞에서 미국 노동부에서는 이번 물가 상승의 이유를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유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유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탈세계와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유가의 안정성은 과거처럼 그렇게 유지되기가 이제 힘들고 수시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건 이미 보편화된 상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뭐 계속 이야기하던 건데 냉전 시대는 미국이 자유진영을 보호하는 리더 역할을 했고 또 세계화 시대의 미국은 세계의 중재자이자 경찰 역할을 2000년대 중반까지는 했기는 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걸 이미 트럼프, 바이든 정부 동안 명확히 드러냈잖아요. 특히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는 중동 정세에서 더 적극적으로 손을 뗐고 저희 책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기업이 됐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기존의 그 시스템을 유지하던 권력에 공백이 생기면 새로운 권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혼란에 놓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례로 식민지 국가들이 그토록 바라던 독립 이후에 내전을 흔히 겪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같은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남의 나라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비판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중동에 깊숙이 개입을 해 있는 동안에는 나름 중동 정세가 일정 부분 컨트롤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미국의 공백이 생기면서 지금처럼 중동에서 전쟁이나 계속 여러 문제가 생기고 확산되는 건 그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불안정한 중동 정세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동유럽의 안보 불안은 더 커지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확대되는 부분도 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공백 이후로 나타나는 문제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유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걸 해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상존하는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물가 문제가 미국에서는 유가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물가에서 유가 영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유가 문제가 물가 상승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경우랑 비슷한 거죠. 원래 공부 안 하던 성적 안 나오는 애가 있는데 평소 한 50점, 60점 받는 애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로 집에 물난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이번 성적 안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안 나와서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물난리 안 났더라도 얘가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평소 공부하던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변명할 이유가 생긴 것뿐인 거죠. 사실 미국 말처럼 그렇게 유가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면 작년 유가가 계속 떨어지던 시기, 안정적인 시기 그때는 그럼 왜 그만큼 물가가 안 잡혔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때문에 물가를 계속 못 잡고 있다는 그 말은 핑계일 뿐인 거고 물론 높은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이 고물가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회피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가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정책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문제의 본질은 지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린 게 지금 이 물가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을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자신들의 통화정책의 중대한 실책을 인정해버리는 게 되니까 그게 시장에서의 화폐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절대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고물가 문제를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긴축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각 나라 정부들이 이 물가 문제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긴축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 수단 저 수단 다 동원해 가면서 물가 잡겠다고 미친 듯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물가 잡는 정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현실이에요. 지금 긴축하고 금리 오르고 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긴축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올라서 힘든 분들 많은 거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 거하고는 별개로 긴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이에요. 이게 왜 그렇냐면 당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제로 수준에 있던 금리를 5.5%까지 올리고 그리고 기존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 등을 시중에 매각하는 형태로 해서 시중에 있던 돈을 흡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은 중앙은행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언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앙은행한테만 집중이 돼서 그런 건데 중앙은행과 더불어서 정부의 재정정책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엄밀히 보면 현재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근 9개월 정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이후로 지금까지 1년을 훌쩍 넘게 금리 인상을 멈춘 상태에서 금리 인상의 약발이 어떻게 나타나나 하고 주시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긴 한데 뭐 어쨌거나 강도야 어떻든 간에 중앙은행의 지금 모습은 긴축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 개념을 알아야 왜 지금도 계속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중앙은행은 긴축하고 정부가 돈을 푸는 이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정부도 가게하고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돈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정부가 지출로 쓸 돈이 100조 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번에 세금으로 들어온 돈을 보니까 세수 부족이 생겨서 6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그냥 전 부분에서 예산 삭감하고 복지 지출을 줄이고 하면서 줄인 재정 지출로 그렇게 들어온 세금 60조 원 기준에 맞게 그렇게 국가 운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미 지출이 그동안 그렇게 늘어났는데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국정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질걸요? 맞아요. 정부 예산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요. 예전에 레칫 효과라고 해서 한번 늘어난 재정은 다시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몇 번 소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족해진 정부가 보통 하게 되는 선택이 있는데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부족한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세금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는 건데요.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 부족한 돈 40조 원을 빌려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시중에 있는 자금 100조 원을 세금으로 빨아들이고 그걸 다시 정부가 100조 원을 지출해서 시중으로 돈이 다시 돌아가면 그럼 그건 시중에 돈이 증가하는 걸까요? 아니면 줄어드는 걸까요? 그대로죠. 네, 그대로죠. 그럼 애초에 100조를 걷어서 100조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계획은 그런 건데 근데 세금으로 60조밖에 안 걷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추가로 빚을 내서 부족한 40조 원을 만들어서 100조 원을 썼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이때는 이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이 될까요? 돈을 추가로 푸는 게 되네요. 네, 그거예요. 이것 자체로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은 그대로인데 세입이 부족하게 될수록 정부의 지출이 줄지 않는 한에는 시장에다가 정부가 돈을 푸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고 긴축한다고 해봐야 그게 이렇게 정부의 재정 지출 때문에 그 긴축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최근 조세 수입이 부족해져서 디폴트 우려까지 불거질 정도로 국가 재정이 힘들어져서 국채 발행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수 부족 문제를 겪으니까 그렇다고 당장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국채 발행은 정치적인 압박이 너무 크니까 각종 다른 기금에서 땡겨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정부 지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꼭 반드시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소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식사량도 다 줄였다 이거죠. 근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평소 원래 먹던 양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밥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과자 하나 주워 먹고 음료수 마시고 하면서 운동하고 밥 줄였으니까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몸무게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중앙은행하고 정부에서 이런 식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 때문에 분명히 금리 올리고 긴축이라는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데 근데 부족한 식사량을 딴 걸로 채우는 일종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긴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물가도 끈질기게 안 잡히고 있는 거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넓게 보면 과거 버냉키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절과 지금 팬데믹까지 거친 경제 시스템은 체질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과거 예전 그때에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그때와 비교해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 이후로 정부 지출도 굉장히 커지고 재정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이제 과거와는 완전 다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중앙은행이 혼자 긴축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긴축을 같이 안 해주면 제대로 된 긴축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세수 펑크가 나더라도 돈을 빌려서 기존 지출은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긴축이 제대로 이어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빚을 계속 늘려갈수록 이자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또 세금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세금이 더 걷어지기 어렵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단순히 중앙은행이 금리만 올려서 긴축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물가 잡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하나에만 집중해서 관심 둘 게 아니고요. 정부의 재정지출 상황을 같이 보면서 진짜 긴축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긴축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상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투자 매체에서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네, 아니었네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말에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지 말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 이 베이스로 현재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준비를 해 나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큰 선박들 있잖아요. 그 배들이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훨씬 이전에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미세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항구에 와서는 예인선의 도움까지 받아야 겨우 접안이 가능한데요. 경제의 흐름이 이런 초대형 선박과 같습니다. 경제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선박에 해당하는데요. 경제 흐름이라는 게 이런 초대형 선박의 움직임과 같은 건데 무슨 제트스키처럼 순간순간 방향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흐름을 두고 마치 주가 차트 일봉 보듯이 킥보드 방향 전환하듯이 휙휙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경제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고금리, 고물가,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이게 우리가 타고 있는 큰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